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7위 공개합니다. 신정동 연쇄 폭행 살인 사건입니다. 2005년 6월 6일 이날은 현충일로 공휴일이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병원에 들르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던 장소에서 쌀포대에 쌓여 노끈으로 칭칭 묶인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발견 장소가 피해자의 집에서 겨우 2km 떨어진 장소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발견 당시 얼굴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는데요. A씨의 몸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5년 11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1.8km 떨어진 골목에 또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야외용 돗자리와 김장용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채 노끈과 전깃줄, 나일론끈으로 단단히 묶인 기이한 모습으로 놓여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직장에 출근해야 했던 B씨,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주부 B씨의 사인 역시 경부 압박 질식사로요. 피해자의 얼굴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고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건은 목격자나 단서 하나 없이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발생한 지 10년 뒤인 2015년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10년 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던 2006년 5월 31일 한 여인이 신정역 근처에서 납치당했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간 그녀는 들어가자마자 왔어? 라고 말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이 둘이었던 것이죠. 실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본 그녀는 바닥에 놓여있는 수많은 노끈들을 봤고요. 마침 현관문이 열려있던 걸 확인한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건물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신발장 옆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의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신발장 옆에서 붙어있던 엽기 토끼 스티커였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목숨을 건진 여자의 사연이 방송을 타자 사건은 일명 신정동 엽기 토끼 살인 사건으로 알려지며 범인에 대한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경찰 측에선 제보들을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범죄 19, 10일입니다. 2000년 나주 간호사 살인 사건입니다. 2000년 8월 25일 나주 스이지면 오봉리 청룡교 다리 밑 경찰은 한 목격자의 신고로 퉁퉁 불어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알몸의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지문 대조 끝에 밝혀진 시신의 주인은 나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22살 B씨. 시신 발견 일주일 전인 2000년 8월 18일 휴무일을 맞은 B씨는 본가에서 쉬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이끌고 마을 앞 개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B씨의 아버지는 말싸움 끝에 딸의 손길을 뿌리쳤고요. B씨도 끝내 아버지를 붙잡지 않고 개천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천으로 갔던 B씨는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만 B씨가 개천 밑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만 겁니다. 이후 10여일간 경찰은 B씨의 흔적을 추적하고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역시나 그 어떤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갈 즈음인 어느 날 수사본부로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자친구가 살인을 한 지인을 만나고 왔다고 했어요. 어떤 여자를 죽였다고 했대요. 라고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제보자와 그 남자친구를 찾아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9살 많은 고종사촌 형이 트럭을 운전해서 개천변길을 달리다 여자를 보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에 가까운 증언을 확보한 수사진은 곧바로 고종사촌 형을 추적했습니다. 동생이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말을 들은 형은 이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유력한 용의자인 형을 영광의 한 모텔에서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이 털어놓은 진술에 대해 모두 부인했고요. 이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의 말들이 거짓으로 나와 더욱 확신을 가진 수사본부는 그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2000년 8월 18일경 반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나주 만봉천변 길을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목격하신 분이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주실 분들은 전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0위 공개합니다.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입니다.
2003년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여중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던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입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포천시 전역에 걸친 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실종 직후부터 A양의 휴대폰과 배터리가 분리되는 바람에 A양의 소재 파악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로부터 23일 만인 11월 28일 집에서 약 8km가량 떨어진 의정부시 밀락동과 낙양동 일대에서 A양의 총 13점의 수주품이 발견됐는데요. 이때 발견된 수주품에서는 A양의 이름이 적힌 부분이 모두 찢겨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실종된 지 3개월 만인 2월 8일 전 국민이 애타게 찾던 중학생 소녀는 싸늘한 주검이 돼서야 부모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양을 처음 발견한 곳은 집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포천시 소으르베 콘크리트 배수로 속이었는데요. 알몸 상태로 발견돼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심지어 부검을 담당한 국과수에서조차 질식사로 추정이 됐지만 시신의 훼손도가 너무나 심해서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혀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A양의 손발톱에 칠해진 붉은색 매니큐어. 평소 A양은 매니큐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에는 손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가 조잡하게 칠해져 있었던 거죠. 이에 경찰은 국내 매니큐어 제조회사들로부터 각 매니큐어의 성분을 넘겨받아 범행 당시 사용된 매니큐어를 특정지었고요. 포천시 부근에서 해당 매니큐어를 구입한 30대 남성을 추적하기까지 했지만 끝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발생한 이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엔 9위입니다. 충남 서천 카센터 방화 살해 사건. 자, 2004년 5월 2일 새벽 1시 52분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한 상가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같은 건물에 있던 카센터가 불에 타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이 카센터에서 시작된 불길은 일렬로 붙어있던 5채 상가 건물 전체를 뒤덮고 모두 불태운 뒤에야 불길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카센터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총 3구였는데요. 사망자는 당시 8살이던 카센터 주인집 쌍둥이 남매와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던 이웃 아주머니 A씨였습니다. 국과수는 시신 감식 결과 대피 흔적이 보이지 않고 방바닥과 숨진 피해자들 옷에서 등유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머. 당시 카센터 주변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은 방화 살인의 무게를 두고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숨진 A씨의 아들에게서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화재 발생 1시간 전쯤 자신의 어머니가 카센터 여주인 B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아들에게 카센터 주인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아줌마랑 같이 병원에 가봐야 한다라며 집을 나섰고요. 그리고 이때 카센터 앞에는 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데요. 근데 이상한 점은요. 사건 당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카센터 주인 C씨는 전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었고요. 그날 새벽 논산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뭐예요? 이에 경찰은 카센터 여주인 B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0일 오전 8시 35분경에는 카센터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서초면의 한 대형 수로에서 카센터의 여주인 B씨마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같은 날 오전 우체통에서 편지를 수거하던 한 집배원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은 개천에 있다. 나는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을 날라준 죄밖에 없다는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자, 곧바로 경찰은 이 의문의 편지가 범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과수에 지문 감식을 의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편지를 발견한 집배원의 지문 외에는 2점의 쪽지문만 발견됐을 뿐 아직까지도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화재 현장에는 무궁화와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허리띠가 발견이 됐습니다. 버클이 발견이 된 건데요. 카센터 주인은 해당 버클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혀 범인을 찾을 중요한 단서임이 또 증명이 됐는데요. 저게 평범한 문양은 아니잖아요. 이 허리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제보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8위 공개합니다. 여수 돌산도 컨테이너 살인 사건. 친누나가 운영하던 중장비 학원 근처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던 굴착기 기사 A씨. 그런 그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컨테이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A씨는 참혹하게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칼자국은 무려 200개 이상이었는데요. 칼자국 모양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 목과 등 부위에서 확인된 자상들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겹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던 건데요. 그리고 수사 중 밝혀진 의문점이 하나 더 있는데 피해자가 180cm가 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다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안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이라곤 270mm의 군화, 발자국 2개가 전부입니다. 제2대 법의학과 이호 교수는 범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추리를 했고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133명의 용의자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단 한 명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8개월 후 경찰서에 자수한 용의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은 중장비 학원 학생 B 씨고요.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의 유기 장소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범행 도구였던 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B 씨가 돌연 심심해서 자백한 거예요 라며 진술을 번복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없어서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전남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선 진범 검거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단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제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미제 사건은 누군가 포기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사님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제 5입니다. 2009년 전남 광양 주차장 살인 사건. 2009년 6월 14일 일요일 오전 한 달여 전 회사에 취업한 A 씨는 사장 B 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나섰죠. 땡땡 병원 앞으로 가요. 땡땡 엄마가 약 하나 줄 거예요. 자신을 신경 써주는 사장님이 너무나 고마웠던 그녀는 약속 장소인 병원에서 140m 정도 떨어진 광양의 한 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A 씨는 뒤로 젖혀진 운전석에 반드시 누워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장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자 메시지가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알고 보니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사장 B 씨의 동거녀였습니다. 동거녀가 B 씨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해 B 씨로 가장을 해 문자를 보냈던 건데요. 이후 그녀는 발뺌을 하는 것에 화가 치밀어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곧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자백으로 무사히 해결되나 싶었던 이 사건.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가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합니다. 게다가 국과수 부검 결과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던 그녀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끈과 같은 물건으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시 그녀의 자백 외에는 사건과 관련된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난 2014년 대법원 공판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B 씨의 동거녀에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과연 차 안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A 씨를 죽인 범인은 누굴까요? 죽을 각오로 범인을 찾아내서 수갑 채우는 거, 그게 우리 일인 거야.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에 3위입니다. 자, 2011년도 기사입니다. 보험 사기범 잡는 SIU. 자, 2011년 5월 경기도 포천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 자택에서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 남성의 사인은 자살로 결론. 또 2013년 1월 경기도 포천 70대 노인 농약 성분이 든 음료수 복용 후 사망. 또 그해 8월 그의 아들 또한 유사 증상으로 사망. 의료진이 진단한 사인 폐렴. 자, 그런데 경찰의 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이 사건이 지난 2015년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지 4년이나 지나서 연쇄 살인 사건임이 밝혀졌는데요. 한 여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전 남편, 현재 남편, 현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음식에 농약 성분을 조금씩 사먹이는 방법으로 살해를 했던 겁니다. 하마터면 조용히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매 눈으로 사건의 수상한 점을 발견해낸 SIU 사람들 덕분에 경찰 수사가 진행돼 결국 범인을 구속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분들은 살인사건 및 교통사고 현장 등을 찾아가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단서를 날카롭게 찾아내는 분들로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서울에서 발생한
노숙인 살인 사건이 SIU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진실을 밝혀냈던 사건입니다. 한 무속인이 친언니 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해서 40대 노숙인 여성을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살해한 뒤에 노숙자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서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던 사건이었죠. SIU가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언니 혼자 서둘러 화장을 했다는 점, 그리고 무속인이 사망 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서 제보를 했고요. 무서워라. 결국 경찰 조사 결과 이게 보험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 목숨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도 오늘 저 미해결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해결된 사건을 들으니까 정말 갈증이 해소된 것 같아요. 시원하네. 우리 SIU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남은 1위 사건은 사건의 경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리랜식구 오늘의 1위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2016년 인천 굴포천 마대 변사 사건. 지난해 11월 29일 환경미화원 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굴포천의 부평 기후변화체험관 인근 수로에서 마대를 수거해 1km가량 떨어진 집화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에 밟히는 마대자루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직전 동료들과 함께 마대자루를 열어보게 됐는데요. 자루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부패한 시신은 굉장히 참혹한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쌀 40kg을 담을 만한 크기의 마대자루에는 시신의 두 팔과 몸이 그리고 다리도 같이 웅크린 것처럼 노끈으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 살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이 하천변에 사체를 담은 마대자루를 이렇게 대담히 버리고 갔다는 점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밝힌 시신의 최종 부검 결과 시신의 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농도 40%로 검출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망 원인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자에 대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해서요. 사건 수사에 큰 가림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행히도 3차원 3D 스캐닝 기법을 통해서 피해자 몽타주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민들의 제보가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프리랜식구에서 다시 한번 인천 굴포천 마대 살인 사건 피해자의 몽타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여성은 150에서 155cm가량의 키에 통통한 체형으로 몸무게는 약 50에서 60kg일 것으로 나왔고요. 혈액형이 B형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견 당시 진 스포츠걸이라는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줄무늬 티셔츠와 칠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여성을 아시거나 이 여성의 가족 지인분들 혹은 굴포천 마대 살인 사건 현장 등을 목격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요. 인천 지역 외국인 고용센터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제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녹화한 이후에 인천 굴포천 마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인천 굴포천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이 일반 변사 사건일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경위는 변사자의 신원 제보가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